겨울의 끝자락, 아직 찬 기운이 남은 아침이었다. 마을 언덕 위 작은 단독주택, 유리창에 희미하게 김이 서려 있었다. 그 집 안엔 한 노인이 천천히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이름은 박만석, 78. 30년 넘게 교사로 일하다 정년퇴임 후 혼자 지내고 있었다. 며느리와 아들은 몇 달 전부터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존재는 마치 공기처럼 느껴졌다. 아침 식탁에서도 저녁 TV 소리 속에서도 시아버지를 향한 눈길은 점점 사라져갔다. 아버님, 이번 주에는 가족여행 좀 다녀올게요. 애들하고 저희 좀 쉬고 와야 해서요. 며느리의 말 속 가족이라는 단어가 박만석의 가슴 한구석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순간 묻고 싶었다. 나도 그 가족 안에 포함되는 걸까?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말해봤자 돌아오는 건 짧은 대꾸와 어색한 미소뿐일 테니까. 며느리는 서둘러 가방을 챙기고 아들은 차 시동을 걸며 짧게 인사했다. 아버지, 며칠만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시고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멀어져가는 차 엔진음. 그 소리가 사라진 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박만석은 식탁 위 남은 밥 한 숟가락을 천천히 뜨며 생각했다. 이게 가족이구나. 같이 있어도 마음은 다 떠나 있는 사람들. 그날 저녁 그는 결심했다. 오래 미뤄둔 정리를 해야겠다고. 서랍 속 통장, 땅 문서, 예금 증서들. 그가 평생 모은 돈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남겨둘 이유가 없었다. 불 꺼진 거실, 낡은 안경 너머로 흔들리는 손길. 박만석은 펜을 들었다. 박만석 유언장 그렇게 그는 몇 자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 내가 너무 오래 믿었나 보다. 밖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마치 그가 흘리지 못한 눈물이 하늘에서 대신 내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집은 조용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박만석의 하루를 채웠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밥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속을 달랬고 점심에는 예전 제자들이 보낸 연화장을 하나씩 꺼내 읽곤 했다. 그중 한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건강히 오래 사세요. 손끝이 떨렸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했다는 그 짧은 문장이 얼마나 오랜만에 온기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며느리의 말 시아버지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가 여전히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일부러 그런 말을 하려 한 건 아닐지도 모른다. 그저 자연스럽게 나온 말일 뿐.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더 아팠다. 박만석은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다. 겹겹이 쌓인 서류 봉투들, 통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젊은 날 함께했던 아내의 사진. 당신은 이런 거 남겨두고 싶어 하지 않았지. 나는 그래도 뭔가 남겨야 할 줄 알았는데 이젠 다 무슨 소용이람.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참아왔다. 며느리의 말도, 아들의 무관심도, 손주의 냉랭한 인사도.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의미가 없어졌다. 그날 오후 그는 읍내 은행으로 향했다. 검정 코트를 여미고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은행 창구 앞에서 잠시 멈췄다. 유리 너머 젊은 직원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모든 예금 해지하려고요. 직원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그는 신중히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다. 혹시 사기나 권유에 의한 건 아니신가요? 아니요.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정리예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손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는 그렇게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정리했다. 은행을 나와 마을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논밭이 스쳐 지나갔다. 겨울볕이 살짝 녹아들며 들판 위에는 봄의 기운이 희미하게 맴돌았다. 이제 나도 조금은 내 마음대로 살아볼까? 그의 얼굴에는 오래된 결심이 묻어 있었다. 단념이 아닌 해방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 이제야 자신을 찾으려는 사람의 얼굴. 집에 돌아와 그는 조용히 방을 정리했다. 책장 위 오래된 시집, 교무수첩, 그리고 손주가 어릴 적 그려준 그림 한 장.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닦아냈다. 그래, 이것만 가지고 가면 되겠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다. 며느리와 아들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즈음 아마 집은 이미 비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두렵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그는 작은 노트에 이렇게 썼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한다. 그리고 조용히 등을 돌려 불을 끄며 속삭였다. 가족이 아니래도 괜찮아. 난 나를 지킬 거야. 창밖엔 눈 대신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침이면 그 비는 봄을 부를지도 몰랐다. 그는 모처럼 깊이 잠들었다. 이른 새벽 창문 틈으로 은은한 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이 방 안을 천천히 훑으며 박만석의 얼굴 위에도 잔잔히 내려앉았다. 그는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다. 오늘이 바로 떠나는 날이었다. 가방 하나, 외투 하나, 그리고 낡은 노트 한 권. 그게 전부였다. 집안은 비워져 있었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곳곳에 묻어 있었다. 깨끗이 접힌 이불, 세탁해 말려둔 손수건, 책장 위에 올려둔 한 장의 봉투.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족에게. 짧은 두 글자, 그 안에는 어떤 원망도 변명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인사의 의미였다. 그는 거실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봤다. 여기서 아내와 함께했던 밤들, 손주가 뛰놀던 소리, 며느리가 처음 인사하던 그 어색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잘 살아라. 다들 내가 없어도 아무 일 없는 듯이.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건 체념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지나온 사람의 담담함이었다. 현관문 앞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그 옆에 열쇠를 두었다. 마지막으로 문손잡이를 만지며 잠시 머물렀다. 수십 년 동안 이 손잡이를 붙잡고 들락날락했던 세월이 한순간에 머릿속을 스쳐갔다. 문을 닫는 찰칵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것은 이 집에서 그가 낸 마지막 소리였다. 집을 떠난 박만석은 조용히 버스를 타고 시외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그에게 낯설지 않았다. 한때 제자들과 함께 봄 소풍을 갔던 들판, 퇴직 후 매일 걷던 강가, 그리고 아내와 마지막으로 손잡고 걸었던 길.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교실이겠구나. 버스 안에는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모습을 보며 박만석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엔 부러움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다. 가족이란 건 결국 시간이 만들어주는 인연이니까. 버스가 종점에 도착했다. 작은 바닷가 마을. 그곳에는 박만석의 오래된 친구, 은퇴한 동료 교장 선생이 운영하는 작은 민박집이 있었다. 야, 이게 얼마만이야. 머리 다 휘었네, 임마. 너도 거기서 거기야. 이제 우리 둘 다 백지 상태로 돌아온 거지 뭐. 그들은 따뜻한 국밥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세월을 묻고 묵은 이야기를 풀었다. 그리고 박만석은 짧게 말했다. 이젠 좀 쉬고 싶어. 돈도 정리했어.
다 정리했지. 친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박만석은 웃으며 덧붙였다. 가진 게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더라. 이젠 가진 게 없어도 편하게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다. 민박집 작은 창문으로 별빛이 스며들었다. 그는 그 빛 아래에서 노트를 펴고 한 줄을 적었다. 이제야 진짜 나답게 산다. 그는 자신이 떠나온 집을 떠올렸다. 혹시나 그들이 돌아와 봉투를 열었을까? 그 안에 든 편지는 단 한 줄이었다. 고마웠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단어 끝마다 햇빛자가 붙은 과거형. 그건 미련이 아니라 작별의 인사였다. 박만석은 눈을 감았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다. 며칠 뒤 늦은 오후 차량 한 대가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왔다. 트렁크에는 여행 가방과 기념품이 가득했고 차 안에서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한 집으로 돌아온 듯 했지만 현관문을 여는 순간 공기는 이상하게 차가웠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대답이 없었다. 집안은 깔끔했고 심지어 냉장고엔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딘가 비어 있었다. 거실, 방, 창문, 그 어느 곳에도 박만석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어디 나가셨나? 아들은 방을 둘러보다가 책장이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위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가족에게 여행 다녀온 사이에 뭐 메모라도 남기셨나 봐요. 그러나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단 한 장의 종이였다. 그 종이 위에는 짧은 글이 있었다. 고마웠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딱 그 한 줄. 그런데 그 한 줄이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렸다. 아들은 종이를 든 채 한동안 말을 잃었다. 며느리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어디 가신 거야, 아버지? 거실 벽식의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 식탁 위에 남겨진 열쇠가 들어왔다. 그리고 냉장고 문에는 반찬 다 드셔야죠라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다. 그건 며느리가 여행 가기 전 무심히 적어둔 메모였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메모가 지금은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다. 설마 진짜 떠나신 거야? 아들은 급히 전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안내음만 반복됐다.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며 물었다. 혹시 어디 가신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아니, 그냥 요즘 조용하시길래. 그냥 괜찮은 줄 알았어. 그때서야 둘 다 깨달았다. 그의 침묵이, 그의 말 없는 행동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작별의 준비였다는 걸. 며느리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도 TV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온 세상이 정지한 듯했다. 그녀는 문득 며칠 전 떠나기 전날 밤을 떠올렸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식탁 위를 닦으며 그녀를 바라봤던 순간, 그때 그는 분명히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녀는 바빴고 그저 짧게 말했다. 아버님, 밥은 냉장고에 있어요. 저희 가족끼리 여행 좀 다녀올게요. 그 말 속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제야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그 말을 그대로 돌려받은 기분이었다. 시아버지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때 자신이 했던 말. 그 말이 지금 집안을 메우는 듯했다. 아버님, 제가 그 말을 왜 했을까 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손끝이 떨렸고 종이 위 글자가 번졌다. 고마웠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 한 줄이 물속에 잠기듯 점점 흐릿해졌다. 그날 밤 가족은 잠들지 못했다. 아들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려다 말았고
며느리는 아이를 재워놓고 조용히 울었다. 그들의 집에는 그날 이후 TV 소리 대신 시계 초침만이 울렸다. 며느리는 다음 날 새벽 집안 구석구석을 돌며 청소를 했다. 마치 무언가 사과라도 하고 싶은 듯 그가 남긴 흔적들을 닦으며 속삭였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그냥 제가 너무 바빴어요. 근데 그 말은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손끝에 닿은 먼지는 따뜻했다. 그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체온 같았다. 창문 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건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식탁 앞에 앉아 시아버지가 쓰던 찻잔을 닦았다. 아들은 출근길에도 늘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 혹시라도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였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다 망설였다. 그가 일부러 떠난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정리한 흔적들, 그리고 가족에게라는 마지막 편지. 아버지는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왜 그렇게 떠나셨을까?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아버님이 얼마나 조용히 상처받으셨는지.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역시 알고 있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모른 척하며 살았는지. 그의 무관심이 아버지의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었다는 걸. 며느리는 그날 밤 조용히 서랍 속에서 시아버지의 노트를 찾아냈다. 거기엔 작은 글씨로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며느리 생일 케이크 사야 함. 손주 소풍날 도시락 준비 도와주기. 아들 퇴근 늦는 날 국 끓여두기. 그건 그가 가족을 위해 살았다는 증거였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아버님은 항상 우리 생각만 하셨네. 근데 나는. 그녀는 노트 위에 떨어진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건 그가 느꼈을 외로움에 대한 작은 사죄였다. 며칠 뒤 아들은 결심했다. 아버지를 찾기로.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아는 분이라도 있을 거야. 그들은 읍내로 향했다. 은행, 단골 식당, 교회. 모두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전부 해지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이제 나도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자유. 그 단어가 그렇게 슬프게 들릴 줄은 몰랐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오래된 친구의 주소를 찾아갔다. 아버지가 자주 편지를 주고받던 이름이었다. 낡은 초등학교 옆 작은 민박집. 거기서 그들은 드디어 그를 아는 사람을 만났다. 박만서? 응, 며칠 전에 여기 왔다 갔지. 바다 보고 싶다고 하더라.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그날 아침 일찍 떠났어. 바닷가 벤치에 오래 앉아 계셨는데 그 후로는 못 봤네. 그 말에 며느리는 입술을 꽉 물었다. 아들은 바다로 뛰어나갔다. 바다는 잔잔했지만 어딘가 쓸쓸했다. 벤치에는 낡은 모자가 놓여 있었다.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그의 존재를 대신하듯 움직였다. 아버지 여기 있었어요? 정말 여기까지 혼자. 그 옆에 작은 종이봉투가 있었다. 그 안에는 짧은 쪽지와 통장 한 권. 이건 손주 대학 등록금이야. 가족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버님, 왜 이렇게 다 남겨두고 가세요? 이런 걸 원한 게 아닌데요. 바람이 불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울음을 덮었다. 그리고 멀리서 갈매기 한 마리가 울며 지나갔다. 그 울음은 마치 이제 괜찮다는 듯 들렸다. 그날 저녁 그들은 바다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말없이 하늘에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을 느꼈다. 그가 왜 떠났는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그 모든 이유가 지금은 너무 선명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다. 겨울이 오고 마당의 감나무에는 까치만이 남은 붉은 감을 쪼아먹고 있었다. 그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그리움의 여운이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작은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손주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시작한 일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잊지 않기 위해 그 노트 첫 장에 적혀 있던 문장을 재단의 표어로 삼았다. 가족은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저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그게 가족이었죠. 며느리는 여전히 부엌 창가에 시아버지의 찻잔을 놓아두었다. 그녀는 아침마다 물을 갈아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아버님. 감기 안 걸리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대화처럼 들렸다. 그는 비록 이 세상에 없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선 여전히 식구였다. 봄이 오자 그들이 함께 찾았던 그 바닷가로 가족이 다시 향했다. 손주도 함께였다. 그 벤치는 여전했고 모자도 쪽지도 이제는 없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셨대요? 바다를 보셨지.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셨을 거야. 그럼 지금도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 우리 마음속엔 언제나. 그날 가족은 벤치 앞에 꽃다발을 놓았다. 작은 편지와 함께.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당신 곁에 있을게요. 파도 소리가 부드럽게 그 글귀를 감싸 안았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날 밤 아들은 아버지의 오래된 집에 불을 켰다. 먼지를 털고 창문을 열자 고요한 공기 속에서 옛날의 냄새가 났다. 여보, 우리 여기서 지내볼까?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이 집에서. 그래요. 이제야 정말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 될 것 같아요. 그날 이후 그 집엔 다시 따뜻한 불빛이 켜졌다. 저녁마다 밥 냄새가 풍기고 식탁 위에는 4개의 밥그릇이 놓였다. 세 사람과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자리까지. 그들은 식사 전 늘 말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누군가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족을 가족답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봄날 그 집 마당에 심었던 감나무에 새싹이 피었다. 그 나무 아래서 손주가 뛰놀며 소리쳤다. 할아버지, 봄이에요. 바람이 불었다. 감나무 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햇살이 아이의 머리 위를 비쳤다. 그 빛 속에 마치 누군가의 따뜻한 미소가 함께 있었다. 가족이란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빈자리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가 떠난 후 그들은 처음으로 가족이 되었다. 그렇게 그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그 따뜻한 마음은 매일 아침 햇살처럼 그 집을 비추고 있었다.